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린 뉴딜은 뭘까요? 오늘 제가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린 뉴딜은 삼중 위기에 대응하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중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또 그런데 코로나나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기후 위기,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또는 슈퍼 태풍, 해수면의 상승,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누적시킨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 기후 위기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먹고 자고 공장을 돌리고 이동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 있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대기 중에 이 지구상의 인구들이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온도를 올리면서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결국 이 화석 에너지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익숙한 화석 에너지 시스템에 익숙한. 근데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해답으로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익숙해 왔던 것들과 결별을 할 때는 누군가는 지금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방향을 튼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또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도 불평등이 심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전환 과정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후 문제만 풀 거냐? 아니다. 기후 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을 함께 풀어가야 된다. 그런데 방향은 어떤 방향? 탈탄소여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탄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한 150년 동안 1도가 오른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넘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배출한 양을 흡수한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도록 거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1.5도 선에서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50년에는 넷제로, 그리고 10년 안에는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일이 그린 뉴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공이 돈을 투입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돈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우리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자금 투입과 경제사회 제도를 개혁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일자리가 고탄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일자리였다면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자리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자리로, 녹색 일자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정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이러한 위기, 기후위기든 코로나든 경제위기든 지역 스스로 이런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에 코로나19 왔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번 여름에 2018년도와 같은 폭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이 위기가 중첩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실업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고, 이 위기의 시대에는 이 시대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면은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부연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도의 북극의 면적과 2016년도 절반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들,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 2020년은 정말 좀 힘들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산불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더니 그 뒤에 코로나19가 왔고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은 경향신문 1월 27일자 뉴스인데요. 이상한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막에 눈이 오고 핀란드는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막 초록의 싹들이 돋아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엄청 추운 나라인데 세계 곳곳이 이상한 겨울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141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매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태풍,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 이런 기록을 갱신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게 2019년도의 기후재난 피해 현황입니다. 보면은 지역이 나와 있고 홍수라든지 사이클론, 그리고 이 허리케인, 그 다음에 뭐 산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 그리고 사망자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은 피해 비용은 선진국들, 아무래도 재산으로 이렇게 이 금액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액은 선진국들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은 곳은 인도라든지 남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고, 또 뭔가 부유한 나라에서는 재산상의 손실로 금액 피해가 크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런 변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인류가 겪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에너지 뭐로 썼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나무 태웠잖아요. 나무 태워서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900년대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석탄이고요. 이게 석유고 이게 가스입니다. 보면 실제 인류가 이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도 7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 에너지 소비량이 막 늘었습니다. 우리 에너지원도 변했죠. 난방으로 연탄 사용하다가 이제 가스 사용하고 있고, 확실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땅속 깊숙이 묻어있던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확 꺼내가지고 대기 중에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도 이런 식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1만 년의 기록을 보면은
2000년대 부근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히 CO2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해법을 찾기 시작하죠. 한 20년째 모여가지고 기후변화가 왜 발생하느냐, 인간의 경제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 인간의 어떤 경제활동, 화석에너지를 연소하거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예를 들면 메탄가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총 배출량을 제어를 해야겠는데 누가 먼저 줄일 거냐, 어떻게 줄일 거냐, 얼마나 줄일 거냐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 결과 우리가 교토의정서란 걸 만들었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것으로 교토의정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아니다. 선진국만 줄여서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파리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협정에서 이런 논의가 됐었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이제 평균온도 지금 현재 1도 정도 올랐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몇 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논의가 2도에 맞춰져 있다가 파리협정 때, 야, 2도 좀 너무 아니란 목표인 것 같은데, 아니다,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논의가 파리협정 때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이렇게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협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EU 국가가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돌리는 거예요. 90년 수준으로.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런데 1990년도 배출량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90년도 배출량으로 해서 40%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온실가스가 단순하게 화석에너지에서 다 배출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유럽 전역이 1990년대 사용했던 화석에너지 소비량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40%를 줄이는 소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싹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탈탄소는 완전히 탄소 배출이 제로이라고 하면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저렇게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각각의 미국 같은 경우 2005년에서 대비 26에서 28%, 이건 오바마 대통령 때 약속한 거고, 트럼프가 와서 우리 파리협정 따위는 안 지킬 거야 라고 하고 탈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러다가 저는 이 기후 논의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계기가 된 게 2018년도인 것 같아요. 이제 2018년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해서 IPCC라는 곳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후 변화에 관한 이런 과학적인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PCC에서 2018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자, 1.5도일 때 지구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2도일 때 지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확률이나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완전한 진실일 것이다 라고 원래 미래를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보고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1.5도와 2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전망을 해봤더니 결과가 2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1.5도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 되어야지 인류가 적어도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1.5도에서는 여전히 높은 위험입니다. 인간과 생태계. 그러나 2도는 매우 높은 위험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산호의 소멸 가능성이 1.5도에서는 70에서 90%인데
2도에서는 99% 이상입니다. 이건 산호가 거의 소멸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산호의 소멸은 산호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 거기에 산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산호가 중요한 것은 바다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호가 소멸한다는 것은 어족 자원, 이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고, 우리는 쌀을 먹고 살지만 오로지 바다에서 나는 단백질로 먹고 살아야 되는 섬나라 사람들과 그 인구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 됩니다. 자, 2도실 때 아까 북극의 해빙 녹아내리는 속도 보셨죠? 만약 2도가 되면 그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사라지는 빈도가 10년에 한 번씩 다 사라집니다. 그럼 북극의 복원은 불가능해지는 거고, 1.5도에서는 그래도 100년에 한 번 복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자료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의 빈곤과 취약 인구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도는 위험하다, 1.5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였고요. 자, 이 보고서를 깊이 있게 받아들인 사회, 그리고 이 보고서를 사회적으로 같이 돌려 읽고 논의한 사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도를 정말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래,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쭉 살게 된다면은 1.5도는 언제 도달하는 거야? 라고 전망을 해봤을 때, 이 IPCC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요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2017년도에 이제 1도가 올랐는데, 이 추세선대로 그대로 쭉 간다면은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20년 뒤에 이 추세대로 우리가 배출량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1.5도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0년. 그러면 우리에게 20년이 남아 있는 걸까요? 이 시간이? 이것은 우리가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1.5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느 정도를 배출하면은 1.5도 된다라는 걸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1.5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약 한 8년 정도, 우리가 8년 정도 이 속도대로 다 배출하면은 이미 1.5도에 도달하게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 되고, 그 온실가스들이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하는 것의 주체가 되는 인류에게는 시간은 이제 8년에서 10년 정도, 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IPCC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확 줄이려면은 2050년에는 정말 이 2050년 요 일대, 요 기간에는 넷제로에 도달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거의 배출량이 없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더해지지 않는 시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배출해온 이 경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꺾인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205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사이에 배출 제로, 거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는 현재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활동 속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해서 우리 사회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래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나기만 했던 경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성장,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사회로만 갔다가 아니야, 이제 배출량을 줄여야 돼. 줄이지 않으면은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라는 게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22일 영국입니다. 영국의 멸종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운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이 사진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보면은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을 시민들이 점거하고 영국 정부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아까 그 보고서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메시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해 9월 21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한국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정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은 석탄 발전소 제로라든지 우리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송 부분에서 내연기관, 이 엔진으로 달리는 석유 기반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판매 금지하는 연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기와 열 수송 에너지를 5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그냥 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실제로 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 석탄 발전소 폐쇄 일정입니다. 영국 2025년도 석탄 발전, 영국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문 닫는 시점을 202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것을 한 2년 정도 앞당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국의 그 탈석탄 팀장님, 정부의 탈석탄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영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지금 독일이 2030년을 목표로 입법 논의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를 하게 될 경우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엄청날 겁니다. 지금도 전기차의 생산 속도는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비행세를 도입하는, 비행기를 한번 타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비행세 도입에 관한 논의,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육식이, 특히 과도한 쇠고기의 섭취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때문에 육류세 도입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엔진이 필요 없는 차 시대를 앞당긴다.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력 산업도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 중심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가 태양광을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이런 다양한 이 전력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도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는 풍력 발전기가 한 2메가와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12메가와트 정도 용량이 큰 해상 풍력 발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000메가와트라고 할 때 풍력 발전 2메가와트로 원전 하나를 대체하려면은 500개 정도를 꽂았어야 됐거든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12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80개 정도로 용량이 커지면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바이오 에너지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확 줄이는 사회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아리백 같은 기업들도 나왔고, 실제로 애플 같은 기업이 아리백을 선언하면서 애플에 납품을 하는 SK 하이닉스에게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기후 위기에 맞서서 각각의 나라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 규제를 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건데요. 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기후가 규제로 다가왔을 때 누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경우 위류세 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 반대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기후 위기가 두렵다.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 같은 이런 것들은 인하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유류세 인상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불평등이 완화되고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온 겁니다. 저도 환경운동을 오래 하면서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만 부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평등해지면서 삶의 조건들을 같이 갖춰줄 수 있는가.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덜란드에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면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를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과 먹고 사는 문제, 기후 문제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동시에 기후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이라든지 과로사라든지 빈곤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농업이 붕괴하는 거.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필요 없고 기후 문제만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풀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일에 사람들이 일을 했다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보다 이 청정 에너지 분야라든지 에너지를 덜 쓰는 분야라든지 또는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린 뉴딜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책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이라고 했을 때는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노동자와 빈곤층을 희생시켜서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린이 녹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청정함과 깨끗함과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또 있고요. 또 동시에 뉴딜이라고 했을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대규모 공사도 벌이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뉴딜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득권에 맞서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고용보험을 만들고 사람들이 보다 안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개혁 제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대한 약속. 근데 그 거대한 약속은 이제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제도를 개혁하는 이런 그림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5도가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라면은 그 1.5도 이하로 우리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지금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심각해지는 기후 그리고 이 불평등 이 두 개를 타파하기 위해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일인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에는 넷제로로 그리고 10년 안에는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자금과 그리고 사회적 의지를 모아내서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2050년을 탈탄소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은 2050년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 2050년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넷제로 사회가 아니라면은 누군가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를 포기하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온실가스를 못 줄였을 때 1.5도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게 될 텐데 그 상황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탈탄소 사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이렇게 우산같이 2050년 넷제로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고 빈곤을 없애고 노동 환경 안전을 보장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순환 경제도 하는 우리의 목표를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우산과도 같은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